네, 먼저 인간생명보호법 제정 동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형법 가운데 낙태죄 규정이 일부만 폐기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모든 낙태 시술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 낙태죄 조항이 폐기되면서 낙태 시술 제약 조건이 실질적으로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이제 트릭을 써서 하나만 일부만 폐기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실질적으로 다 폐기시킨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모자보건법의 경우에 현행 모자보건법이 이 특정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 24주 이하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행 모자보건법 자체가 이미 임산부가 가벼운 질병 증세를 호소하기만 해도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인데, 이 법률을 모든 주기의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낙태 전면 허용법으로 개정하는 급진적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죠. 그리고 또 그동안 기독교계에서 임신 순간이나 수정 순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은 현실적으로 아예 고려 대상 자체가 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12조, 10조, 6조는 주의론에 근거한 타협안을 만들어서 이보다 훨씬 늦은 시점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안이나 조합화적 성향을 가진 의원들 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해서 가능한 한 줄수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줄수를 전제로 한 법안이 국가 법률로 제정이 되면 이 법률이 사실상 온 국민을 강제로 규제하는 표준이 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도덕적 표준으로 정착이 되고, 이렇게 도덕적 표준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정 또는 임신 순간부터 살아있는 인간으로 봐야 된다는 교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급으로 매도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종결점에 있어서도 죽음의 시점을 장기 기증에 대한 필요 때문에 예사 단계로 앞당기거나 가족들의 신체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병원의 악화된 경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상태의 단계로 앞당기는 관점이 법제화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침대사가 죽음의 시점이라는 교육을 시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친생명 진영의 주장은 극으로 매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 시도가 등장했는데, 그 위치를 잠깐 정리를 하면 인간생명보호법의 법률상 위치가 사실 좀 모호합니다. 우선 인간생명보호법은 헌법은 아니죠. 헌법보다는 하위의 법률로 헌법의 생명권을 구현하고자 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모자보건법이나 연명의료법과 같은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담고 있는 기술적 법안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인간생명보호법은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처럼 인간의 생명권이 절대적 가치라는 일반적 선언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 현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재치는 또 아닙니다. 인간생명보호법이 세밀하고 전문적인 의료적 비판이 필요하고 첨예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새로운 주기설이나 새로운 죽음의 시점을 특정해서 복합법의 권위로 조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간생명보호법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안 위반자들에 의해서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심장 박동 중인 임신의 6주를 낙태 허용 시점으로 규정한다면, 이 법안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보다도 못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추정 후 2주 이내의 자녀 대아에 대한 대아 실험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추정 후 2주부터 살아있는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인간 생명보호보다 또 엄격한 생명보호 기능을 한다는 뜻이 되어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 의도가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윤리안전법을 더 광범위하게 대아 실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의혹을 아마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생명보호법이 인간생명보호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인간관을 헌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하위 법률들을 규범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논점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첫째로 생명권이 다른 어떤 가치도 침범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살아있는 인간의 범주를 수정해야 된다. 여기서 이 말의 의미는 인간 생명은 수정 순간에 시작되어서 심폐 기능이 정지되는 시점까지 살아있는 인간임을 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겁니다. 실제로 이 범주 안에 인간 생명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천명하고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하위 법률로 양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국가 주도의 입법은 이 사항의 내용을 담은 인간생명보호법의 차원까지만 관여하고 이 법안의 의료 기술적인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 해당하는 보자보건법 차원의 법률이나 연명의료법 차원의 법률은 의료인들의 영역에 내규로 이관하고 이 내규의 법적 권위를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죽을 수든 밥을 쓰든 어쨌든 의료인들이 알아서 이 문제를 논의해라, 그렇게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까지도 과도하게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전체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바, 이는 가능한 한 민간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을 존중해서 자율성을 확장시켜주고 상권의 분립을 강조하는 헌법적 자유민주주의 정치 구조에 역행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수정난살의 생물학적 근거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정자와 난자가 분열하기 시작해서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전자 교환과 또 두 차례의 염색체 배열상의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수정란의 염색체 배열은 우와 모 염색체 배열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또 부의 20세기 염색체와 모의 20세기 염색체가 융합된 세포라는 점에서 이미 부로부터는 물론 임산부로부터도 생물학적으로 독립된 생명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상 배아에 대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특징인 자기복제와 단백질 생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미 생명의 시작점 문제는 논의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자꾸 부득부득 오기면서 그 이후로 생명의 시작점 자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과학적인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은 임신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 생명의 시절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나를 잉태했다고 했는데 나라는 것은 영혼을 가진 인격체를 가리켜서 하는 표현이거든요. 또 잉태는 히브리어로 야함인데 야는 이 성관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정은 성관계 갖는 이후에 나타나죠. 우리가 성경은 수정보다 조금 일찍, 절대적으로 조금 이른 순간부터 인간 생명, 영혼을 가진 인간 생명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구약에서는 태아에 대해서 옐렛, 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이라는 호칭은 출산 이후에 태어난 아기들을 가리킬 때의 호칭 그대로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브레포스라는 태아를 명명하고 있는데 브레포스도 출산 이후에 태어난 아기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아를 이 출산 이후의 아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부터는 어떤 유형의 주기설의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주기설은 이 고대 히랍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변적 생물학에서 나온 것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잉태 후 남아의 경우는 잉태 후 40일경에 합리적 영혼이 들어온다. 또 여아의 경우는 잉태 후 8, 90일경에 합리적 영혼이 들어온다. 그래서 41설, 91설을 주장을 했는데 오늘날 모든 주기설은 이것과 맥이 통하고 있습니다. 이 41설, 91설이 굉장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구약 히브리 정경을 집시민역으로 헬라어로 번역하는 데 영향을 끼쳐서 출애굽기 21장 22절 23절에 이제 임산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폭력을 당해가지고 해를 받았는데
그 해는 아이의 상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 해가 두 번 나오는데 그거를 앞에는 형성된 아이, 뒤에는 형성된 다른 아이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이다. 이 명백한 오역이라는 거죠. 유대교를 전적으로 장악했고 탈무드의 기본 입장이 41설, 91설이었고 초대교회는 41, 91설이 천하였는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41설, 91설이 대세였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중세시대에 접어들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세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41설, 91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41설, 91설이 지배했는데 놀랍게도 로마 카톨릭에서 19세기에 로마교 교황 피우스 9세가 41설, 91설을 낡은 사전적 생물학에 근거하는 것으로 비판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과 생명권과의 관계를 보면 임마누엘 칸트의 자율주의 철학이 등장하면서 자율권이 신장하고 했고 자율권의 생명률 영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 영향이 어디 나타나느냐면 1948년 히틀러 치하에서 안락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료계의 만행을 반성하고 히포크라테스 서약의 정신을 되살린다는 동기에서 서구 의사들이 1948년에 제네바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 선언을 취지하는 바로 첫째로 의료 행위를 신 앞에서의 서약으로부터 의사 자신의 자율적인 선언으로 실덕화시켜서 세시켜버렸고 둘째로 1960년 개정판에서 생명의 시작점을 임신의 순간으로부터 그 시작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생명의 시작점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문을 열어서 다양한 형태의 주기설을 주장할 수 있는 인간학적이고 철학적인 문호를 열어놓았는데 그 직격탄이 바로 로데 웨이드 판결입니다. 1973년. 그러다가 이제 22년에 도수대 재점 판결에 의해서 낙태권은 미국의 헌법이나 수정조항 또 역사 전통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과 태아는 인간이라는 확고한 전제 아래에서 주기설의 자의성과 과학적 근거 박약을 정확하게 지켜내면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를 규정하는 권한을 주로 돌려버렸죠. 그 다음에 생명의 종결점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으로서 심장과 피의 기능이 멈추어서 산소 공급이 끊어지고 피의 순환이 정지되며 이어서 신진대사가 정지된 시점을 죽음의 시점으로 정하는 입장입니다. 이 심폐의 기능이 정지되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필수 요건인 자기복제와 단백질 생성이 정지되므로 신체적 생명이 중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심폐의 시점은 생명의 종결점으로 보는 이 입장인데 성경의 관점과 조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신체적 생명이 피에 있음을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뇌사를 죽음의 시점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뇌사를 죽음의 시점으로 앞당기고자 하는 시도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장기 적출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 안전한 적출 때문에 죽음의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없는 이유는 뇌사 단계의 환자를 사람의 인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장기 적출의 길은 윤리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혼수 상태의 환자를 죽음의 시점으로 잡으려는 시도가 등장했지만 그러나 임상적으로만 보더라도 혼수 상태의 환자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거든요. 24년간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환자가 24년간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용제도는 우선 인간생명보호법은 배아살의 낙태 안락사 등과 같은 무고한 인간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들을 법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 사용제도는 범죄에 대한 형벌 방식이기 때문에 비석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간생명보호법은 수정 순간부터 특히 아르칸사스 말하자면 생명보호법은 이 수정 순간부터 살아있는 인간 생명력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수정 순간부터 심폐사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나라 지금 연명의료법은 제19조 2항에서 의료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서 이것은 심폐사 단계까지 소극적 안락사를 소극적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사실상 안락사를 심폐사 단계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연명의료법은 이렇게 생명의 종결점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인간생명보호법이 인간의 생명 시작점에 대해서 주의서를 받아들여가지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연명의료법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생명보호법이 그 균형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수정 순간부터 인간생명임을 분명히 선언해야 된다. 그래서 수정 순간부터 심폐사까지 살아있는 인간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이 범주 안에 있는 인간 생명을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규정을 명확히 한다면 인간 생명 보호법이 잘 제정되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발제를 해주시는 과정에 지금 국민의힘의 사선 의원이시는 박대출 교수님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발제하실 분을 바로 이어서 이명진 원장님께서 생명의 연속성과 의술의 본질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생명보호법의 발제를 맡게 돼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이걸 이렇게 말해 주신 조배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박대출 의원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걸 제가 다시 리포스팅했습니다. 열렬한 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사로서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겠지만 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은 누구도 타인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자기의 생명을 끊을 권리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의사 역시도 의료 영역에서 의사들은 주장합니다. 의사들은 힐러이지 킬러가 아닙니다. 의사들은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수호자이지 사람을 죽이는 우리 살인자나 의사 조력 자살을 돕는 조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술의 참된 목적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생명을 절대적인 가치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유물론과 공리주의에 잠식될 때 의사는 치료자가 아닌 기술자로 변절되어버립니다. 의술이 비의료적인 이용의 대표적인 것이 낙태와 의사 조력 자살 이런 것들입니다. 생명 목적이 아닌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낙태나 의료 조력 자살 또 무생하게 인체 실험들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저희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생명을 그 자체를 본질적으로 생명 그 자체가 중요하는데 이것을 효율로 보거나 인간의 능력으로 보거나 지능으로 보거나 이렇게 볼 때는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조정현 의원이 오셔서 생명이 왜 중요한지 그 문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분명한 대답을 드립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어떤 효율이나 능력이나 어떤 자기의 가진 것에 의해서 가치 판단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낙태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태아를 세포 덩어리로 취급하기 때문에 낙태를 함부로 허용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의사 조력 자살, 이것은 자살입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전형성이 매우 강합니다. 자살하는 가정의 그 친인척이나 가족 중이나 지인들 중에서 남자는 8배가 더 많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는 9배나 많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위험한 자살을 허용하라고 특히나 노인이나 우리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을 사회적 짐이 되니까 조력 자살로 없애버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체 실험을 막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생하고 오를 적에 약자들은 핍박받게 되어 있고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차별을 나누는 것은 하나는 생명을 존중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는 유물론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존중을 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정의를
내재적 존엄성을 가진 그 자체, 인격체로 우리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들은 의술의 목적을 생명의 보호와 치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작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의사들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라고 우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뇌파설이나 심장 박동소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모든 의사들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생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 존재의 입장에서는 모든 인권이 보호되고 약자가 보호되고 생명이 보호되는 그런 생명주의가 확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물론과 국민주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인간을 단지 조작 가능한 물질이나 세포 덩어리를 보기 때문에 자기들 편의대로 경제적 효용성대로 사회적 도구로 의술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시작을 자의적이고 가변적인 기준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우생학이 정당화되고 생명이 사업화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이러한 사조는 지금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BC 5세기 때 이런 것들이 낙태와 그다음에 이 독약을 주는 이런 이 비인류적인 환경이 있었는데 그때 히포크라테스의 계통에 있는 의사들이 자정선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나는 누군가 요청해도 독약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낙태 도구를 주지 않겠다. 낙태와 또 안락사를 금지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공리주의와 또 유물론이 앞서가면서 우리는 전 인류가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거기서 인체실험과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의학이 국가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리주의 참혹한 결과입니다. 유물론과 사회질환을 대두되면서 독일의 나치가 불치병자들과 정신지체자들 30여 명을 거세했습니다. 정신병자 7만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저희 재판을 받은 뉴렌베르크 재판에서 20명이 의사였습니다. 일본 731 부대의 대장이 이시 중장이 의사였습니다. 의술이 이렇게 잘못 이용될 때 우리 모든 국민들과 시민들과 우리 인류가 고통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런 어떻게 생명을 시작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선언하고 다짐하게 되냐.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모든 낙태를 배격하고 또한 이 안락사나 의사소득사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는 수정된 순간부터 자연사하는 순간까지 그 어느 순간도 인위적으로 의술을 사용해서 중단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생명비를 영역에서 가장 위험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미끄러운 경사길 요조입니다. 이 자리에도 또 우리 조정현이 또 생각나는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변적으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인류는 우리가 걸어온 역사를 통해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피임과 낙태를 허용을 했을 적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피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분별한 성생활을 통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짐이 된 그 임신을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주장을 해서 낙태가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욕망은 더 발전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과 또 내 성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 젠더주의까지 주장하게 됩니다. 아이를 죽이는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와 같은 작은 이 존재를 파괴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상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정된 2주까지는 배아 파괴욕을 허용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아이도 죽였고 배아 파괴도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뭐 어떤 곳으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노약한 병약하고 나약한 분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많이 누워 계십니다. 하지만 그럴듯한 표현으로 이분들을 빨리 죽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낫다, 그분에서 낫다 하면서 의사 조력자사가 안락사를 주장하고 법제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와 낙태를 허용한 나라, 동성애를 허용한 나라에서는 마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또 특징적인 것이 이런 올바른 이 진리와 또 생명 존중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으로 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결국 전국적으로 가정이 파괴되어 있고 우리 모든 인류는 인간사회의 차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인간 소유의 단계를 타협하게 되면 결국 인간 생명 전체가 같이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눌러주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집단 세대당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산하제한이라는 집단 세행을 당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출산 억제라는 공리적 국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낙태를 앞서서 조장하고 그것이 애국인 줄 알고 착각하며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1970년에 출생률이 4.53명이었는데 2023년 0.7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살률 역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전에 네, 그 전으로 가주시죠. 그 전으로 한번 다시 가주시죠. 네, 그 다음으로 가주실까요? 네. 이렇게 태아의 생명이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데는 사회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그 존엄성이 절대 변질되거나 결정될 수 없는 조건부 가치가 아닌 절대 가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이 생명권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의사들의 입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약물 낙태입니다. 우색이 잘 사용되어 있을 때는 인류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만 이런 의학의 발달이 윤리적인 그런 기준을 벗어났을 적에 인간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먹는 약태약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한 가지 작용은 아이가 어머니의 배 아래 자궁에 있을 적에 아이에게 구급되는 혈관을 막아서 영양과 상소를 중단시켜서 아이를 죽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작용은 강제로 태아를 자궁 밖으로 밀쳐내서 아이가 엄마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어머니의 몸이 아기의 무덤으로 바뀐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게 이런 법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낙태가 허용되고 있는데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전 세계 195개국 중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한 국가는 131개국입니다. 나머지 3분의 1 국가에서 일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건부로 허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임신 10주 이하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고 참 그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사실이 있는데도 박지원 의원님과 이수진 의원님, 남희승 의원님, 손설 의원이 모자버먹고 개정을 발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들은 낙태 전면 허용을 하지 않는 주장으로서 이런 글로벌 기준에 극단적으로 이탈하는 그런 법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명보호 3대 원칙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낙태나 의사 조력 자살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의료인의 전문직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반대하는 그런 낙태나 의사 조력 자살을 법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 조력 자살에 있어 보겠습니다. 의사 조력 자살은 1980년대 제키복이라는 의사가 미국 의사가 독약을 통해서 환자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의사는 그 미국 의사협회에 어떤 의사 면허증을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주장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1997년에 미국 오리건 중에서 존엄사법이라는 의사 조력 자살을 통과시킵니다. 존엄사법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들으니까 이상하게 될 텐데 말만 그렇게 붙인 겁니다.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언어 전쟁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당시 존엄사법, 의사 조력 자살이 통과될 때 이게 아무나 죽이는 것이 아니다. 절대 이 법리를 넘어갈 것이 아니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개정돼서 만 18세 이상이면 아무나 다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파로 오리건주의 자살률은 32%나 증가 했습니다. 의사가 독약을 처방하거나 식음료를 중단시키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자체를 끝내는 살인 행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서 저희들이 연명의료 중단과 의학 조적 자살의 그 두 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두 개는 넘을 수 없는 윤리적 경계가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것은 말기 환자 더 이상 어떤 치료를 받아도 어떤 그 기대 여력이 기대되지 않는 분들이
그 질병이 자연적 병과를 그냥 수능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연적인 치료 거부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것은 회재 가능성과 관계없이 내가 죽고 싶으니까 죽을 권리를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렇다면 의사협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윤리 강령과 윤리 기준, 그 다음에 KMP라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33조의 태아에 관해서 의사는 태아의 생명 보존에 최선을 다한다고 태아 보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락사와 연명의료에서도 의사 조력사를 수단을 제공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사 조력 자살은 치료자의 직업적 역할에 위배되는 범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죽음, 연명의료에 대해서도 죽을 권리가 아니라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조용하게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의사의 일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폴리시에도 의사 조력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생명주의 수호자지 죽음의 조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살을 돕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는 이런 윤리적 권리의 경계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조력 자살을 갖다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사들의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정말 극한 상황에서 고통을 해서 통증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약해서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의사들은 어떤 걸 발견해내면 뭔가 이분에게 해줄 것을 다 못해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육체적 고통 때문인 것인지 우울증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그런 것인지 진단하고 그걸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의사가 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완화 의료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할 일은 환자들이 자기 생명을 죽이는 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죽음,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인종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의사가 할 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기 때 내가 누구든지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도 없고 내가 스스로 자살할 권리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 자세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가정과 의사들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족과 의사들이 돌봄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인 또 제도적인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출산 절벽을 맞이하면서 많은 출산 장려 대책들이 또 국가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또한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한 사람이 자연스럽고 평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개인의 신체적 자살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국가는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분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입장에 설 것인지 세계를 죽이는 입장에 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의사들은 이런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하겠습니다. 의사들은 생명을 존중해 서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고 약대나 의사 조작 자살을 주장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의사는 힐러이지 킬러가 아닙니다. 생명의 시작, 수정된 순간부터 자연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에게는 그 선을 끊을 권리가 없습니다. 의사의 직업적 명예와 윤리를 지키고 생명을 온전히 수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속히 인간생명보호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태아 생명부터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생명의 어떤 존중, 이 생각만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의사로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발제해 주실 분은 생명권과 국가, 인간 생명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홍익대 법대 은선필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은선필입니다. 앞에서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의학적으로 볼 때, 의사의 양심으로 볼 때 당연히 중요하고 또 존중돼야 당연한 명제에 어느 정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 생명을 보호하게 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 자체에서 보여주듯이 역설적으로 이게 제대로 생명 보호가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고 더군다나 이게
개인이나 어떤 사회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어떤 개입을 통해서 이걸 뭐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대 헌법에 있어서는 생명에 관해서 보호하자는 말을 한 줄도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세계 대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국가에 의해서 개인이 어떤 의미든 간에 언제든지 죽임당할 수 있다는 걸 지켜보게 되니까 이건 이제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었고요. 더구나 오늘날에는 국가가 직접 사람의 개인의 생명을 끊는 일은 없더라도 이 개인의 생명이 죽음에 내몰아가지 않도록 방치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일이 이제 국가의 책임이고 과제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 생명권에 관한 심각한 도전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그 안락사 문제라든지 또 자살의 문제, 그다음에 낙태의 문제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이 생명과 시작과 끝에 있어서 국가가 어떻게 좀 관여해줘야 되겠는가라는 중요한 문제의 일단으로 보게 됐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66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의학적인 또는 도덕적인 요구로 너무 당연해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제 생명이 보호되는 것은 너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결국 국가가 작용해서 생명이 보호되는 건 사법 절차나 입법 절차로 이루어질 겁니다. 사법 절차에 의해서도 우리가 위험함을 느꼈던 건 바로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위헌으로 이게 판단해버린 걸 볼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우리 낙태죄 합헌력에 대해서 2012년에 이걸 합헌이라고 봤고요. 약 7년이 지난 2019년 이것도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7년이 지난 동안에 뭐가 달라졌을까? 생명이 달라졌을까? 가치가 달라졌을까? 아니면 국민적 합의가 달라졌을까? 냉철하게 보면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 달라지니까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해석에 의해서 이런 낙태를 오히려 허용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건 입법적으로 뭔가 분명한 방파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호를 제도하는 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은 생명보호는 의사에 따라 입법을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호에 관해서는 단순한 법규범에 맡길 수는 없고 이를 지도해 나가는 윤리규범, 다시 말해서 사회윤리, 종교윤리가 가동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명 존중을 위한 사회규범을 위해서는 이 통일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법규범, 즉 법률이죠. 또는 판사의 판결이죠. 이걸 향도하는 윤리규범이 견고해져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생명보호의 제도화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 바로 이것이 강조해야 되겠다. 이건 누가 할 것인가? 사실 입법자들이 법률을 만들지만 그 전에 시민운동과 종교단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생명을 존중하고 자살과 고독사를 막아주는 이런 종교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는 걸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우리가 그러면 생명보호법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야 될까? 당위성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법을 막상 만들려다 보면 입법이라고 하는 건 소위 백지 상태에서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법 가운데 모순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게 되는데요. 그럼 현재 우리 현행 법 체계에 대해서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법률이 이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모자보건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살 예방법이 있고, 도독사 예방법이 있고, 연명치료 결정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생명을 침해하는 걸 처벌하는 형사법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인간 또는 생명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법률로서 생명윤리법이 있고 생명공학육성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자는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사실 동물보호를 잘 읽어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단히 놀라운 나라에서 심지어 태아보다도 동물을 돋보하고 있는 나라임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우리 법체계가 좀 뭔가 전개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간생명보호법이 왜 중요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즉 인간 생명에 보호하는 기본법으로서 이 하나에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행법에는 인간 생명의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개별적인 보호 방안과 또 여러 침해 행위에 대해서 규제 또 제재 방안을 통한 기별법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가 필요하겠다. 즉 인간 생명이 중요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선언하고 그다음에 국가와 지자체 등의 이런 임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 있겠다. 또 이러한 생명정책을 추진해 나갈 체계를 총괄적으로 규정해 나갈 이러한 것을 기본법에서 만들게 되는데 법이 필요하겠다.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기본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 개별법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시간적으로 우리가 반대가 됐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개별법을 논리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생명 관련 법을 만들게 될 때 향후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 건가를 지도하고 할 수 있는 지침으로서의 기본법이 필요하겠다. 그런 점에서 이런 생명보호기본법을 제정에 앞선 조배수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하게 되고 또 주도하게 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뭐가 포함되어야 할까? 기존에 있던 개별법과 충돌되거나 중복될 필요 없으면서 그러나 기본법으로 성격을 유지해 나가는 몇 가지 입법적인 범위와 수준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입법자의 지혜이기도 한데요. 제일 강조될 건 하나가 태아가 생명권 주체성이라는 걸 명확할 필요 있겠다. 즉 낙태의 반대 근거로서 태아가 생명권 주체라는 걸 명확하게 강조하자는 거죠. 또 하나는 생명 존중의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살률을 막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 종교단체를 포함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자극적인 자살 보도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명을 존중해 나가는 문화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걸 또시 마련할 필요 있겠다. 또 하나는 생명 존중의 신념을 따른 행위를 보호하자라는 거죠. 계속 낙태에 대해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현재 의료법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가 이걸 치료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만 그러나 낙태에 관해서 수술 거부권 인정하는 것. 또 하나는 소위 조력 존엄사 달리 말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의사가 조력해 주는 자살을 의사 거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또 법적으로 정당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태아 또 나중에 고독사나 특히 마지막에 또 그런 임종 환자의 염두를 둘 때 그런 생명의 존중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걸 위해서 말기 환자에게는 소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의료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자기결정권을 강조합니다만 때로 그러다 보면 자기결정이 강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막아야 되겠다. 오히려 이런 말기 환자를 위해서 원화 치료나 호스 필요수가 더 강화되는 근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또 낙태의 경우 그걸 방지하고 출산 장려의 사회 경제적 방안을 제시한다. 아까도 우리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이비박스와 같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합니다만 그 이상의 더 포괄적인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사회 경제적 방안을 마련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어떤 장애나 어려움이 아니라 그게 축복이 되도록 해줄 필요 있겠다. 등등. 또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생명의 존중의 차원에서 하나의 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면 또 근거가 필요하겠다 등이 요청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 체계를 만드는 건 아직 입법 기술적으로 입법자를 디테일하게 다룰 문제입니다만 대략적인 것도 많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잠깐 예시된 하나의 법안 내용 몇 가지만 간단하게 스케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칙에는 당연히 왜 이 법을 만드는가는 목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인간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 또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해 주자라는 게 목적이고요. 또 정의 규정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이게 입법의 어떤 방향과 규율 내용을 담고자 한다면 생명이 무엇인가 앞에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수정 이후 사망 시까지 인간의 존재 상태를 생명이라고 보자. 바로 이 모든 단계에서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범죄행위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태안을 수정 이후 출생 시까지의 아이, 사람으로서 태안을 정확하게 정의하자. 이러한 것 같은 정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일종의 시간적 범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보호해야 대상이 뭔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가나 지자체나 교육기관 등의 이런 인간 생명 보호에 될 책무가 있는 자들이 누군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고요. 3조에는 인간 생명 보호의 기본 원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국가든 지자체든 그 누구든지 인간 생명의 그 자체로 존엄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에 대한 공리적으로 어떤 효율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선언이 강조될 필요 있고 또 동등하게 보호돼야 된다는 것이면서 생명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놓지 않고 동등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생명 관련 입법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정치적 판단을 고려할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 그리고 윤리적 양심에 따라야 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생명관련 입법과 정책을 할 때는 과학보다는 신념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과학적인 팩트에 근거하고 도덕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야 한다. 이에 근거해서 국민이 가진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국민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또 반면에 국민은 생명 존중의 양심에 따라 행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태 시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조력 자살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명확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타인 생명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국가와 지자체 책무로서 보면은 적극적으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또 생명의 시작과 종료일까지 전 단계에 걸친 적절한 하나의 그 보호 정책을 단계별로 마련해야 된다는 것.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생명보호 정책 수요 통계를 정확하게 작성 관리해라. 왜냐하면 미국이나 다른 데를 보듯이 많은 경우에 어떤 이 통계 자료를 왜곡하거나 은폐함으로 인하여서 때론 낙태라든지 그 외 많은 소위 말해서 반생명적인 정책을 정당화하게 농구로 사용한다. 아까 말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확한 통계 작성을 하나의 책무로 넣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법 집행, 정책 집행에 있어서 생명보호를 최상의 가치를 할 것이고 공적 자원이 생명 침해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다소 원칙적이지만 이런 걸 명확하게 함으로써 향후 법 해석의 근거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장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생명 보호를 하기 위한 여러 추진 체계, 기본 계획과 여러 그다음 정부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여러 역할들을 좀 정해 놨습니다. 중요한 건 제3장의 생명보호 조치라고 해서 여러 정책적 수단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너무 구체적이지 필요는 없고 또 너무 추상적이라는 적절한 방향 제시를 좀 입법 방침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12조고 태아의 생명보호라 해서 태아 생명 존중하고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경제적, 사회적, 의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라. 생명 동시 힘들도록 태아를 보호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또 관련 법률을 따로 만들어라라는 근거를 둠으로써 이것을 구체적인 입법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필수 의료 보장에 관한 규정을 넣음으로써 아까 요하는 태아 등에 필요한 생명 존중을 위한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14조는 자살 예방 및 위기 개입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갖추고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걸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여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또 16조는 자연스러운 죽음 배려. 이에 대해서는 이제 한 영어, 특히 존엄사란 영어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고려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자연스러운 죽음을 위해서 필요한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 강화를 지원해야 된다. 또 관련 법을 만들어서 입법적으로 준수해야 된다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범죄는 또 보호를 통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는 비례적 처벌을 해나가고 또 보호해라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생명윤리 심의에 관한 규정도 넣어서 나중에 과학기술 발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철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또 하나 4장은 하나의 생명 존중 문화 이 영역에서는 국가 이상의 여러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관련 영역이 있는데요.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간단체 협조가 있다. 범국민적 존중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생명 보호의 날을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생명보호나 생명보호 주간을 정할 수도 있고 특히 교육해 나가는 걸 또 강조할 필요 있습니다. 생명보호 교육은 교육기관 등등에서 생명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는 포상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자를 생명수호자로 지정해서 이런 사람을 대단히 예우해 주자. 대한민국이 민주화 유공자하고 요구한다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생명수호자를 존중해 주기에 더 이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오늘날의 필요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머지 고점으로서는 이걸 뒷받침할 약간 인프라가 있는데요. 전문 인력 양성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시책이 필요하다. 민간단체 지원해 줄 게 필요하다. 그 외에 나머지 기술적인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가 적어도 우리나라 생명 관련 입법을 하는 기동에 지도할 수 있는 또 그런 논리적인 전제에서 기본법을 만들어 주시면은 이와 관련해서 다른 법률을 또 고칠 수도 있고 또 고치도록 강조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의 근거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의 필요성부터 또 아주 친절하게 그 인간생명보호법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에 대한 예시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전에 김소영 변호사님께서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보호 의무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교수 의원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태아의 낙태 과제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많은 생명보호가 여러분, 그리고 뒷자리에 이 조화 열정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보호 의무라는 주제로 이 논문을 작성을 할 때 19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그 결정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도 일률적으로 범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과연 이게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제 발표문은 27페이지에 있는데 목차가 굉장히 좀 길죠. 이 구체적인 논점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말씀드리고 시간은 허용되는 한 구체적인 논점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도 허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많은 또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사회 경제적 사유에 허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헌법상 민법상 그 체계와 맞는 것인지 우리 헌법은 태아의 지위에 대해서 헌법상 생명권을 보호하게 되어 있고 민법상도 태아의 일정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법과 헌법 체계 하에서 사회 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가 생명권 심사 구조와 관련해서 이전의 생명권에 대해서 심사한 구조는 사형제와 관련해서 국가의 생명권 제한의 기준을 과잉검 적용해서 이제 판다. 그리고 2012년에 낙태죄 합헌 결정 기본권 충돌 시에 논정 규정을 한 거예요. 태아의 생명권과 인부의 자기 결정권을 같은 기본권으로 두고 이익 경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19년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논정을 한 거예요. 어느 한 기본권을 제한을 할 때는 이게 그 37조 2항에 의해서 기본권 제한이 과잉 검지냐 아닌가를 가지고 논정을 하는데 기본권끼리 충돌을 할 때는 그 두 기본권을 비교 형량을 해야 되는데 이 단계를 건너뛰고 그냥 과잉 검지냐 아니냐를 가지고 인부의 자기 결정권을 논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것은 거의 절대적인 기본권에 가깝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을 하고자 하면서 인부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을 하는 논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회적으로 이제 그 결정을 한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이제 본문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의 그 위헌성은 구체적으로 국가는 경제적인 지원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인 모순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보겠고 경제적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건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인생대사 세움지만하는 말도 있고 인생이 항상 엄지만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그 경제적인 사정도 굉장히 이렇게 등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임시적인 시점에 그 태아를 가지고 있는 시점에 경제적인 사정의 어려움 그 태아가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그 부모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인생 자체를 논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사유에 포섭되는 그 사유들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고 순수한 사회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 범위는 제가 이거는 지금 현재 모자보건법에 있는 강간 중간간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낙태 허용 여부는 사실 우리 공동체 법체계 전체와 관련해서 살펴볼 문제이지 그냥 단순하게
주의 자기 결정권의 문제만 가지고 살펴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의문을 가지는 거는 태아나 우리의 생명은 부모 엄마의 난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의 존재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버지의 그 존재론적인 지위가 아예 그냥 배제되었다라는 거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쭉 이제 그 논쟁을 통해서 앞으로 더 방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시간이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19년에 헌법재판소는 자기 납태죄를 규정한 269부 1항하고 이상 납태죄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사인은 헌법불합치 그리고 상인은 단순 의견, 이인은 합헌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그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촉구했으나 지금 이 기간이 이미 지나간 상태고요. 사실 낙태는 결국 임신한 여성이 자기 신체를 임신 상태 유지할 건지 출산할 건지라는 그 전인적인 결정 그리고 그 인부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단일 프레임만으로는 절대로 판단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그 상속과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헌법이 부과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국방의 의무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유신론적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비신론적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종족 보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질서라는 것도 그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지 공동체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인구의 자기결정권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 우리 헌법 전문에는 헌법 전문도 헌법재판소는 이게 그 효력을 가지는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헌법 전문을 보면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국가의 근본적인 지향점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전이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인 자손의 중단 없는 존재와 권익을 대전제로 성립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태아는 바로 이 미래 세대의 생물학적, 법적 존재론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고에서는 그 우리 19년 결정에서 사회경제적 사유의 상당 부분 그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 경제적 사유의 포섭됨을 밝히고 이 경제적 사유 낙태가 허용되는 것은 결국은 현재 모자보호법 14조 1항에서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그 부분을 넓힐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낙태 문제는 민법의 상속제도와 인지 그리고 39조의 국방의무 그리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낙태 전면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그 엥겔스가 밝힌 그 엥겔스가 책에서 그 가족제도의 기원에 대해서 밝힌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부장적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뭐 상속과 가족제도 이게 유지가 되는데 이 가부장적 사회를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여성의 부유한 권리로 탈취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논의를 전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가족제도를 해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도 이 관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재 결정이 제가 처음에 이제 목차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 법익 형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년 그 결정에서 합헌 의견뿐만 아니라 헌법 불합치의 의견도 태아의 생명 보호의 헌법적 필요성과 태아의 생명권이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라는 거는 분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열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의 그 사인의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사유는 사실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한 것 이상으로 인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의견에서 이야기를 한 사회경제적 사유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업이나 직장 등 사회활동의 제약에 따른 격, 소득 불안정 및 양육비 부담, 다자녀 양육 부담, 상대 남성과의 관계 문제, 미성년자의 원치 않는 임신. 이럴 때도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생명권과 비교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언어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유를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순수한 경제적 사유, 그러니까 뭐 소득 불안정, 양육비, 교육비, 뭐 주거비 이런 것들은 이제 순수한 경제적 사유고 이거는 국가가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결국은 다른 사회적 사유, 뭐 미혼 임신이라든지 혼외 임신 이런 것들도 결국은 혼자 양육하기 어렵다라는 그 경제적 사유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둘로 나눌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거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보조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입법적 공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2019년 결정 이후에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시한도 이미 5년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5년 6개월이나 지났고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24년에 0.75명, 25년에 조금 회복돼서 0.80명입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인구 소멸 국가를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그 사이 뭐 이렇게 해서 인구 구조 붕괴를 막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8년 동안 저출산 그 대응 명목으로 380조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과연 이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국은 뭐 헌법 불합치 결정 이 공백 상태는 거의 제한 없이 지금 현재는 낙태를 어떤 상황에서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낙태 허용 범위를 복수하는 방향으로 이제 입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헌법 전문가 헌법 10조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 의무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은 뭐 당연히 인정을 하는 거고요. 우리 근대 사법체계의 권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민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사유재산과 상속제도의 본질은 사실은 종족보존과 혈통의 연속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체계의 권한에 대한 성격은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그 막스주의 법 기원론을 확립한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유물론적 분석에도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근대 가부장제와 일부 일처제 가족 규범이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은 축적된 사유재산을 자신의 혈통에게 물려주기 위한 그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과 상속이 생명의 연속성을 법적으로 공인하고 담보하는 그 시적인 우리 법체계 질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법제도 마찬가지예요. 재산 상속을 같이 결부시켜서 연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실은 그 낙태를 전면적으로 무조건적인 허용하는 거는 결국은 엥겔스가 목표했던 바 근대 사법제계의 토대를 건조에서부터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은 엥겔스의 이 분석이 20세기 중반 이후 서구의 급진적 페미니즘 이론에 의해서 실제로 가부장제 해체 강령의 이론적 토대로 수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드보부아라든지 이런 그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가부장제 해체를 위해서 그 핵심 강령으로 내세운 게 인구의 재생산에 대한 절대적 배타적 통제권 확립 그리고 생물학적 가족의 해체
그리고 핵가족의 구조의 폐지, 이런 강령을 가지고 이제 낙태에 대한 무제한적인 자기 결정권을 주장을 하고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페미니스트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대사법 체계는 사실 우리나라 근대사법법은 사적 자체의 원칙, 그리고 사유재산제, 그리고 이제 과실책임 원칙인데요. 그 중에 사적 자치를 통해서 부를 형성하고 그 사유재산을 자기에 물려주는 거, 이 체계법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 이거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자와 헌법재판소는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이런 입법이 거시적으로는 법체계 해체를 수반한다라는 점을 정면에서 응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서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어떤 이제 자료들을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급진 페미니스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제출을 했을 텐데 이분들이 이런 목적은 드러내지 않는 거죠. 가부장제 질서 해체, 뭐 가족제도 해체 이런 거는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건데 결국은 인구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굉장히 많이 부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갖춰져 있는 전체 법질서 해체에 대한 이 맥락을 해석하지 못하고 이제 겉으로 드러난 여성의 권리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하면 잘 나에게 시간을 너무 못 맞출 것 같아서 자료가 너무 길어서 이야기를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구에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 낙태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의 주장. 근데 이건 사회가 바뀌면 언제든지 이제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분들이 이 사회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대법관들의 구성이 바뀌면서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는 당장 그들은 헌법에 규정했어요. 낙태권을 헌법에 규정을 했고 이 사회가 굉장히 이제 요란하게 흘러가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전 세계에 적용하게 강요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몽테스키에를 이야기를 하면 사건 분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몽테스키에 굉장히 근대 헌법을 만든 가장 기초적인 철학을 내세우신 분인데요. 몽테스키의 그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건 분립이 아니라 사실은 법이라는 거는 그 국가의 고유한 체계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후나 풍토나 인구나 모든 그 고유성을 중요시 생각하고 그 국가에 적합한 법이 있는 거지 다른 나라에 적합한 법이 이 나라에 적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한국의 특수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징병제 국가도 있지만 모병제 국가도 있어요. 우리는 징병제 국가죠.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럼 여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걸 저출산과 그동안 연계를 시키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같은 선상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는 적극적으로 남성들의 일정 기간 신체의 자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국가적 의무예요. 헌법적 의무예요. 그럼 출산의 의무에 대해서는 출산을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애를 몇 명, 부모는 애를 최소한 2명을 낳으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임신을 하지 않게 미리 조심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아무런 계획 없이 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그냥 무조건 낙태를 한다. 그거는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낙태는
소극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낙태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에서 낙태를 허용하다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 그 사이에 이 19년의 결정 이후에 한국 사회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모자보건법이 있는 규정, 그 일정한 규정하에 24주까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규정은 15주까지 제한하고 그 이후에 4, 5주, 15주 이후에 드러난 어떤 그 초음파 결정이라든지 그 이후에 드러난 상황인 경우에는 22주까지 하되 사실 의학적으로 22주가 지나면은 자체적으로 또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이전으로 이거를 단계적으로 구분을 해서 기존의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던 그 주권도 좀 더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거 이제는 그 사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전면적으로 다시 이런 기준으로 어떤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떤 분에서 김수현 변호사님께서 이 사회적 분위기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2019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것들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주는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계에서 지금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네, 이제 발제는 다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토론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그래도 부족한 시간 동안 또 시간 맞추시느냐고 네 분의 발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은 토론자분들이 10분씩 쓰셔야 되는데 첫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이십니다. 서울대 교육부 사제이시며 카톨릭 생명윤리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은호 신부님께서 네,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네, 맞이해주시겠습니다. 세 분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가치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또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세 분의 그 발표는 굉장히 명료하고 또 힘있게 전달이 됐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참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생명의 가치를 이제 전달하는 거는 단지 어떤 종교적인 가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하고 선언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이 그리스도교인들을 부르는 명칭 중에 하나는 낙태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 가장 약한 생명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도 계속해서 인간 생명의 가치를 강조해왔고 또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그런 어떤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관점에서도 이 생명이 이 사회의 공존의 토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인간생명보호법을 이렇게 발의하고 제정해 주신다는 이런 계획이 굉장히 저는 반갑게 느꼈고요. 아까도 이 당연한 것을 이제 이렇게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에 대한 서글픈 마음들을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1948년에 이제 유엔이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를 할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는 건 인간의 기본권이고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든가 기본적인 인권이 철저하게 짓밟힌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재건하는 중요한 선언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인간생명보호법이 그런 세계 인권선언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아까 기ром석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도덕적인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계속해서 최근에 뭐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안락사를 뭐 법제하고 이런 주장 그 이면에는 선진국들이 다 그런 것들을 이제 허용하고 있다, 법제하고 있다라는 논리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법제화하지 않았고 또 아직 우리나라에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법제하는 법안이 없다는 사실을 마치 우리나라가 뒤떨어진 나라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야말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생명에 대한 그런 인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생명을 경시하는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을 좀 도덕적으로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국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세계적인 위상도 많이 올라갔고 이제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저희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이 인간생명보호법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제자분들의 뭐 토론자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의 동의를 이제 표현하면서 카톨릭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같이 이제 나눠보자 합니다. 인간생명의 시작 부분에서 특별히 인간생명보호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인간생명의 시작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상원 교수님께서 태아의 정의를 수정되는 순간부터 규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 법안이 앞으로 또 생명운동을 위해서 일관성 있는 기반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사상과 종교를 막론하고 인간 생명의 시작에 대한 공통된 기반을 가지는 것이 생명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위해서도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발표 때는 특별히 이제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지만 생명을림의 안전에 관한 법률의 이제 문제점, 아까 14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 수정 후 14일까지 연구나 실험에 이용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 역시 사실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또 이 생명림의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 생명의 이제 내재적 가치 부분인데요. 인간생명보호법이 현대의 생명과학과 의학의 발달,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인간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법안이 되기 위해서 인간생명의 시작과 함께 인간생명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지니고 있는 그 내재적 가치가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현대사회가 공리주의적 사고와 개인주의 등으로 인해서 약한 생명의 가치가 굉장히 평가절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음선표 교수님의 발제문에서 강조하신 생명권의 보편성이 바로 이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낙태와 관련돼서는 이제 음선표 교수님 지적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죄 부재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자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이 낙태, 약물낙태 도입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어떤 낙태 방법을 이제 다양하게 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추진되어 온 낙태 자유화를 완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움직임이 정부 차원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 형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정배 교수님의 의견에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언급했듯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 생명은 존중받고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서 현재 낙태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의 발의가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태아 생명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논의 안에서 사회 경제적 사유에 대한 낙태 허용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분명하게 이 사회 경제적 사유의 위헌성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락사와 이제 존엄사의 문제, 이 생명활기의 윤리 문제에서 늘 개념의 문제가 이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락사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것인가, 또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존엄사 내지는 존엄한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다양한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이 안락사를 모든 고통을 제거할 목적으로 그
그 본성과 의도에서 죽음을 유발하는 자기 혹은 부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락사 개념 안에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느냐 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 연명의료 결정법은 사실 소극적 안락사의 범주에서는 제외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적절한 의료를 배제해서 환자를 죽게 만드는 그런 경우에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존엄사 역시 굉장히 모호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의사조력자사를 합법화하는 법에 존엄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이 용어가 한때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던 당시에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법률안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존엄사는 이제 미국 오리건주의 의사조력자사를 법제화한 법률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존엄사라는 용어가 프로라이트 진영에서는 좀 저희가 좀 피할 용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생명 존중 문화를 이제 건설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생명보호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선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간생명보호법에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서 종교와 민간단체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혼인과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무엇보다 관계 안에서 체험되고 또 관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도덕사의 비극은 사회가 아무리 인간 생명의 가치를 강조한다고 해도 홀로 버려진 사람들의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혼인과 가정은 인간관계의 가장 토대가 되는 공동체고 또 그 안에서 한 인간은 그저 인간이라는 이유로 환영받고 보호받고 존중받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생명 문제는 가정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이나 쇠약함에 시달릴 때에도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너무나 쉽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결정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혼인과 가정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절대적인 가치처럼 강조하고 있는 이 자기결정권은 오히려 인간 생명의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늘 관계 안에서 실현되는 조건적인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사실이 나의 선택을 무조건 선한 것으로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선을 통해서 자기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조건이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죽을 권리를 주장한다면 반대로 의료인들은 거기에 반대할 권리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생명보호법은 그런 면에서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거슬러갈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와일리 대표 변호사이시자 상봉 유니패밀리의 이사를 하고 계신 연춘 변호사님께서 마지막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짧게 하려고 PPT 만들어 네, 제가 다 읽어보니까요. 발제문에 우리가 동의하는 건 이거죠. 인간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생명은 연속되어야 된다. 요거는 다 동일한 발제 전제로 시작했습니다. 다만 네, 그 다음 논의를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제일 밑에 이제 작게 쓴 문장이 사실 제가 계속 운동을 하면서 혹은 이제 먼저 인사를 드려요. 우리 조백수 의원님 항상 이런 세미나 있으면 끝까지 자리하시는 의원님은 사실 안 계신데 우리 의원님 끝까지 항상 자리하시고 제가 마음이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서 인사를 하겠었는데 제 고민이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 법을 살려서 우리 의원님이 이걸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느냐. 이것이 사실 저의 고민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오늘 발제에서 해주신 좋은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게 제가 발제문을 보면서 고민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보니까 주수에 대해서 주수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수정 시점과 자연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우리 내부에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나누신 말씀 매우 좋은데 이것을 법률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타협이라고 볼 수도 있는 내부적인 정리가 조금 필요하다. 법률가로서 이런 고민이 있고 그게 결국 국회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내용을 예쁘게 많이 만들었지만 다음 장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위헌 근거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선언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재 심사에서 나왔던 위헌 결정의 근거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김나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회 경제적인 사유가 사실은 알고 보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과 순수하게 사회적인 부분으로 나뉘고 경제적인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통해서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남는 사유는 오로지 순수하게 사회적인 사유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순수하게 사회적인 사유는 별로 없더라. 이 부분 그리고 태아 생명권에 대해서 가소보호 금지 원칙이 전혀 언급이 안 됐다. 이게 사실 저희가 가지고 가야 할 무기,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산을 타고 넘어서 법을 일단 제정을 하느냐 의 문제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낙태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헌재는 혼자 양육할 경제적 능력의 문제를 자기결정의 문제로 봤는데 김서연 변호사의 발제로 나왔지만 국가 지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먼저 국가 지원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낙태의 사유에서 빼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먼저 만들지 못하더라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법안으로 보장보건법 등의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을 위한 지원 절차, 지원법 체계를 만드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우리가 낙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사회적 경제적인 사유로 낙태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지고 같이 여성들을 좀 설득하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수 문제인데요. 두 논거를 하나의 법안으로 담을 수는 없습니다. 주수를 저도 계속 이 낙태 활동을 하면서 주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법은 선언만 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원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너무나 존경하는 교수님이시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법을 통과시킬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서 통일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힘이 담길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안타까운 고민의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걸 기본법으로 할 것인가, 직접적으로 정비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은수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기본법 체계도 너무 좋고 또 우리 김서연 변호사님이 제안해 주신 법률 개정 체계도 너무 좋은데 뭐 기본법 놓고 개별법도 개정하는 방안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논의가 나온 마당에 체계를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기본법을 먼저 통과시키면서 형법, 보장보건법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여기서 오늘 논의가 안 된 법 중에 하나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데 여기 분명하게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라고 하고 여기에 내용이 오직 자살 예방만 들어가 있는데 이 법이 약간 기본법을 만들어서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생명 존중이라는 게 자살과 국한되지 않는다는 형태로 확산하는 형태로 법을 정비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 전체를 어떻게 생명을 보호하는 법률 체계로 만들 것인가의 고민도 함께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이상원 교수님이 발제하면서 말씀하신 이 이제 생명윤리법 부분에 대한 생명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문제도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특히 아까 박은호 신부님 말씀하셨던 주수가 임의로 정해졌다고 하면 우진 생명 어디까지로 보는가에 대한 거대 방문부터 기본법, 개발법까지 같이 정비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은 이제 제가 계속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지만 낙태 TF처럼 지금 무슨 선거법이만 나오니까 선거학 문제가 나오니까 TF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이건 생명이 법률,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부처, 행정 모든 부처에 관련된 법률을 위해 법률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형법에 대해서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국회로 보자보건법 개정 안 하겠다고 하고 서로 보자보건법만 개정해달라는 이런 문제를 좀 포괄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림을 짜면 좋겠다. 한 장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단법인 루미넨 패밀리를 하고 있고 여성으로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강력하게 논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특히 낙태 전면 비범죄화를 찬성하시는 분들을 만나 뵀을 때, 특히 법률가 분들을 뵀을 때, 그 여성을 처벌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모두 내부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성을 처벌하자는 법률이 아니라 보호하자는 법률이라는 시스템, 이 시각을 법률에 어떻게든 담아야 되고 우리가 낙태법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미애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추진하셨던 보호출산제도 있지만 동시에 미혼모 지원이나 저출산 예산 지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차원으로 법을 만든 기본법을 만들고 체계 안으로 생명보호법 안으로 같이 들어와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대한 기본법을 만들어야 우리가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가지고 이 체계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보호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를 지키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명보호 의무 위반도 있고 아까 이제 김선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남성의 이제 군대 문제와 아울러서 여성에게도 국가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조금 강조하는데 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의견 같이 말씀드려봅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좀 저는 이제 아까 김선 변호사님 발제문에서 이제 내용 보면은 부가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를 법원 허가를 받도록 가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봤는데 이게 배우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미국에서 위헌 판결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 사상으로 보는 거 저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가서도 강의를 해보면 이 낙태나 여성 문제가 결국은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에서 비롯되어서 자기결정권으로 넘어와서 여성의 자기 권리가 강력하게 주장되면서 법제화되었다고 하시면 이제 어느 한편에서 이제 저를 맹렬하게 째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심지어 반대 진영 논리를 넘어서 법안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저는 가장 강력한 논거는 여성 보호 그리고 그것이 태아를 보호하고 그것이 국가를 존립시키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저는 도입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기존에 있는 사상을 알지만 그들의 사상은 존중하되 그 사상이 실제로 국가를 어렵게 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형태로 방어 논리도 같이 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리고 진료보호권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어느 법에 넣을지에 대해서 차라리 구체화하는 것이 의사분들이 많이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걸 구체화해서 이거는 좀 포인트 법안 발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본법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 꼭 답변을 주시라는 게 아니라 넘겨주셔도 됩니다. 김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아까 국방의무화의 형평 논거가 여성들로부터 딱 이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신체를 인구 정책으로 수단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 예를 들어 출산 가능 인구 수를 지도로 만들었더니 엄청난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병역 의무와 반대로 여성에게 출산의 의무가 있다. 라는 식으로 동치화해서 이걸 굉장히 비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계화 짓고 논거를 정비하느냐가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법논리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토론 과정에서 우리가 이 토론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이게 헌법적인 논거가 있다면 헌법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인 논거가 있다면 그걸로 좀 그리고 아까 이제 이거를 말씀드렸고 앵겔스 공부하러 그거는 오세라피 작가님 너무 잘하실 것 같긴 한데 페미니즘의 극단 페미니즘이 이렇게 갔을 때 국민을 설득하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더라. 이걸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넘기는 하잖아요. 이명주 원장님께 저도 강의를 많이 들어가지고 미끄러운 경사길 이론 저도 많이 동감하는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실증 자료로 보강하면 굉장한 논거가 되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서 피임 낙태가 동성결혼 난락사 가정제도 붕괴증으로 이루어진 이 경사길 이론을 좀 해외 사례를 들어서 이번 참에 통계로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조교수 부모님 그간 발의하실 때 자료로 같이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진료 거부권의 한계 문제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류가들이 알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환자의 권리라는 측면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접근해올 때 어떻게 방어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진료 거부권으로 행사될 수 있는지, 특히 여기 환자의 생명에 걸리고 응급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구체화하면 좋은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력조동사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의사분들의 양심의 자유, 그리고 자기결정권이 워낙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좀 제시해 주시는 대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 대세가 자기결정권이라서 보고 반론도 의료 하시는 분들이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장인데요. 그 전에 이제 오늘 나온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도덕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에 있어 보니까요, 교육계의 대세는 도덕, 윤리, 권폐지입니다. 이게 어느 진영을 가리지 않고 도덕과 윤리는 모든 교과 과정에서 이미 가르쳐져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도덕, 윤리는 별도 과목으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주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우리는 도덕을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단순히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방어하고 법안을 만드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덕이라는 가치,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 전제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게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지만 저도 몇 년 동안 법안 만들어도 보고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었지만 가치 선언만으로는 반대편 의원들 설득이 절대 불가능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입장을 바꾸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국회에서 아무리 우리 조배수 의원님, 오늘 의원님들 많이 모으신 거 우리 조배수 의원님이 정말 많이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결과인데 그것이 법안의 발의 또는 통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가면서 이 법안이 특히 보호출산법 통과시켰던 예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동의할 수 있는 논리를 파고들어서 우리가 의사가 사람을 살리고 국가가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약속을 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당사자가 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바라면서 좀 더 정교한 법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발제 준하는 토론 말씀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법안이 훨씬 더 정교하고 그리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논거까지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간이 저희가 예정했었던 시간보다 한 30분가량 25분 정도가량 지금 지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연추원 변호사께서 마지막에 그 각 발제자분들한테 던져드렸던 질의는 사실 우리가 이 이후에 학술 세미나 오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더 보완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상대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답변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더 단단하게 준비하시고 더 싸워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조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마무리를 이제 질의응답을 혹시 꼭 오늘 내가 질의를 해야겠다는 분 계십니까? 네. 혹시 소속과 그 해주시고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서울대학교 권혜원 박사입니다. 귀한 강 감사합니다. 우리 조배수 의원님 또 이봉화 대표님 감사합니다. 원래 연명치료법 개정안 나올 때 이 생명의 마주론 라인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신 두 분이 교계에 여기 있고 그렇게 진경 교수님 지금 서울대에서 모시고 이렇게 다 같이 포럼을 했었는데 언제 타계하셨지만 이분이 전사셨거든요. 그때 막으셨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판사들이 바뀌면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저는 사실 이제 100만 기도 소명 분들 포럼의 그 운영위원장 겸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에듀케이션 차원에서 학교에서 이제 하고 원래 저는 이제 은학자였어요. 지금 이제 승무대 제가 한국 같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생명 수호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정부에서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 한국 교계가 좀 이 부분은 반드시 그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름근 교수님이나 우리 지한 교수가 계시지만 소위 그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살펴보면 인권이 아니라 이권이거든요. 그 이권은 돈이잖아요. 사실은 그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그 함의는 돈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 자체가 생명이 붕괴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인권에 대한 제가 뭐 이거 깊이 뭐 나중에 기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인권에 대한 생명권 이걸 좀 방대한 그런 사회적인 또 그 학문적인 신학적인 체제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생명권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연구와 역적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거 만들면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요. 팔 잘린 태아가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입법 통과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또 향후 이를 위해서 좀 한국 교회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생명에 대해 라이프에 대해서 그 신약에서 조회란 말과 비노스 두 말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회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비노스는 이 기간, 살아있는 기간을 이야기. 이걸 성경에서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딱 조회란 말을 집어서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위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인권의 그 담론, 지금 제주 퀴어 행사를 이번에 누가 주도하냐면요, 민주노총이 주도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차별금지를 전면으로 내세워가거든요. 이전과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권이 아니라 이권이 되거든요. 사회 차별 구조에서 앞으로 지금 그동안 우리가 이제 반동성애 운동 해왔는데 전선도 앞으로 확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성평등은 경제적 평등, 이게 결국은 문화적 컬처, 막시즘이잖아요. 공산적화예요.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명권을 확립해서 생명과 자유와 또 인의 주권을 반드시 수호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분들을 지원하고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저희 발제나 토론자 좀 모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인권이 아닌 이권이 된 나라 뭐 이런 주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우리가 의료 개혁 이야기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분위기 됐잖아요. 사실은 이 의료 개혁도 생명권을 확립하고 이 법을 만들고 거기서 시작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주최해주신 조배수 의원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고, 네, 이 오늘 세미나를 한번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2시부터 지금 4시 반, 2시간 반 동안 자리를 뜨시지 않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소개가 좀 빠졌어요. 제가 아까 우리 오세라비 작가님 오셨는데 소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소개를 식구예요. 그리고 우리 육진경 여기 식구예요. 식구가들이에요. 앞으로도 오셨는데 저기 조용히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가 소개를 못 드리고 우리 박은 식구예요. 아니 이제 식구인데 그래도 항상 열심히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 법을 좀 대하면서 이 법을 어떤 단계로 해야 될까, 이미 헌법에 생명 가치 이론을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뭔가 좀 구체적인 거를 담을 경우에는 좀 이게 어떤 다른 법하고 차별성이 뭔가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이 법의 성격이나
이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웠던 점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옛날에 이런 그 얘기가 있었죠. 그 고고학자가 어느 무덤에서 그 벽시 5개인가를 남아있는 거를 한 몇천 년 됐겠죠. 근데 그걸 심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 2개인가 싹이 컸다 그러죠. 그 씨앗이 1000년 동안 거기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생명이라. 근데 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는 뭐냐면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무기질을 몇 번 복제를 해서 뭘 해도 이게 유기물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잖아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AI는 AI뿐이고 거기는 호흡할 수 없고 생명이 아닌 것. 생명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생명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아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낙태나 또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서 막 안락사 그리고 또 지금도 굉장히 또 자살이 많이 행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생명이라는 게 신비롭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무가치하게 그렇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반성을 좀 하게 되고요. 아까 저한테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이런 법을 논의할 때 정말 태아가 튀어나와가지고 다 사람이 이렇게 꾸질 수 있으면 다 놀래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구마 차관님은 계속 제가 꾸준히 그때 낙태죄 그 한정 학번 함께 갔을 때부터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누가 관심을 가지거나 하거나 그냥 꾸준히 이렇게 운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마음 그리고 또 우려 이걸 마음을 담아서 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끝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건법률가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기란평 교수님, 재한미 교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2년 전에 기적같이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라는 이제 소명을 알고 하고 있는데 아니 윤영근 의원 같은 보건법률가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셨을 때 차별금지법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분이 맨 처음에 정치를 하신다고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너무 살벌하고 상처 많이 받을 텐데 또 성품이 또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그것도 아주 어려운 지역 성남 중원을 맡아서 고생하셨죠. 근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그분이 고향이 부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공주, 부여, 청양으로 인도를 하셔서 또 거기서 이렇게 국회에 입성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오면 손길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은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활동하시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꼭 또 쓰임 받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집시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학술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조배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이 여러 차례 언급하셨듯이 대한민국이 지금 뭐 미국도 깨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라이프 운동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도덕적 회복, 윤리적 회복에 앞장서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발제하신 토론자분들 다 역사의 한 줄로 남으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오늘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조배수 의원님이
어떻게 역사적인 그런 사건의 한 줄로 한 인물로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오늘 그 세미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또 발언 한 번 더. 제가 아직 아까 네네. 놓친 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낙태 부분이나 이제 이런 저출산 부분에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낳는 건 좋은데 양육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어떤 양육이냐 사교육비가 너무 들거든요. 제 비서관이 애가 두는데 그 월급에 벌써 사교육비, 학원비가 지금 거의 100만 원가량 들어가요. 그러면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이 젊은이들이 보면 자기 아이들 또 빠지지 않게 교육시키고 싶어하고 훌륭한 사람 만들고 싶어하거든요. 다 한동훈 같이 만들고 싶대요. 정말요. 정말요. 그래서 시대인재라는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안 낳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참 이 어떤 가치관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씁쓸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시간까지